국가에 헌신한 군인 아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이야기. 국방부 정책실 복도에 형광등이 하얀 불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복도를 걸어본 횟수를 세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지의 번호였습니다. 통상 정부기관 조직의 번호 체계로 보였습니다. 이미영입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우 공식적이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광주 육군부대의 참모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이미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참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한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준호. 군 입대 8개월 차. 자살 의혹 사망. 그 단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미영은 사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일어섰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자주색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보낸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군대는 제 생각보다 단단한 곳입니다. 형들이 많이 챙겨줍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영은 광주부대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건넸습니다. 영안실의 문을 열었을 때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에는 깊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팔목에는 여러 색깔의 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처들은요? 그것은 확인 중입니다. 이미영은 준호의 병영일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록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록은 증거자료로 관리 중입니다. 병원 의사는 사인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상처들에 대해 묻는 이미영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국방부 동료들이 조회 인사를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골은 부대에서 어느 정도 처리한 뒤 인도하겠습니다. 개인 유품도 제한적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아들의 유품을 왜요? 현재 수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영은 준호의 개인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이미영은 준호의 가방을 다시 펼쳤습니다. 군복 2벌, 속옷, 양말. 그리고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는 순간, 이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작고 정확한 글씨체였습니다. 7월 3일. 영업부장이 창고 물품을 빼돌리는 것을 봤다.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7월 15일. 신고 후 따돌림이 시작됐다. 밥을 먹을 때 혼자 앉는다. 침구도 몰래 치운다. 8월 2일. 선임이 밤에 나를 불렀다. 맞았다. 다른 형들도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노트는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읽기 힘들 정도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가 숨겨둔 물건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USB, 거래 기록 4본,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그 메모를 따라 부대 근처의 PC방을 방문했습니다. PC방 사장은 이미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이 준호의 어머니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아이. 우리 PC방 후미진 곳에 USB를 두고 갔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 USB에는 정말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거래, 신병에 대한 집단 폭력,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국방부 감시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정책실의 이미영입니다. 제 아들이 제출한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린 지 5분. 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신고 기록이 공식 데이터에 없습니다. 이미영은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서 부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 부장은 25년간 이미영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국방부 3층에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시고요. 서 부장님, 제 아들이 신고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같은 대사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더욱 간단했습니다. 군 병사 자살, 개별 사건으로 판단, 부대 내 특별한 사안 없음. 이미영은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답변이 돌아왔을 때 거의 모든 문서는 검은색 스탬프로 덮여 있었습니다. 국방보안상 비공개.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이미영의 집 현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이유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이미영은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정혜영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의 3층에 있었습니다. 정혜영은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혜영은 이미영이 가져온 노트와 USB를 살펴봤습니다. 당신 아드님의 신고 기록.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확보하면 게임이 바뀝니다. 이미영은 정혜영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이준호 상사의 군대 기록을 찾아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정보보안부대로 전보를 나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그의 자택 근처 공원에서 우연인 척 만났습니다. 실제로는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준호 상사는 처음에 이미영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이 준호의 어머니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준호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준호 상사는 사거리 건너편 주차장으로 이미영을 이끌었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알려지면 저도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에 휘말렸어요. 준호가 신고했을 때 상관들이 준호를 고립시키라고 했어요. 왜? 왜냐고 물으세요? 그냥 그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처음엔 따돌림이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세탁도 몰래 해줬고요. 그런데 준호가 계속 상위에 고발하려고 하자 그들은 다른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조치요? 그들은 그걸 잠수 모드라고 불렀어요. 준호를 완전히 고립시킨 뒤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히요. 준호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준호 상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최후의 항의를 했어요. 더 높은 곳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미영은 그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정혜영에게 건네자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은 이미영의 위임을 받아 국회감시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요청은 3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미영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형사라고 합니다. 준호 사건에 대해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영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메시지에 박 형사는 준호의 일지와 유사한 문서들을 자신이 여러 신문사로부터 입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미영과 박 형사는 한강변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형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심으로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그 부대에서 발생한 5건의 유사 사망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5건의 사건. 모두 자살 또는 질병으로 처리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신고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걸로 뭘 하려는 건가요? 기사로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사를 낸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준호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준호들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박 형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도 위험합니다. 이전에 군부 비리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어요. 현재 언론사 내에서도 군부 기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까? 당신 아들이 남긴 것들이 충분히 확실하니까요. 박 형사는 이미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매우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어요? 이미영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는 다음 날부터 집중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영의 아파트를 방문해 준호의 노트와 USB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영은 박 형사에게 이준호 상사와의 대화 녹음을 건넸습니다. 박 형사는 그것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청구가 수락됐다고 하던데? 네. 변호사가 이미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보도 시기를 맞춰야겠네요. 박 형사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편집실에 가서 그의 상관에게 보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상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냐? 군부기사.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예전에 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벌금까지 맞았잖아. 이번엔 다릅니다. 다르길 원하지만 법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기사 원문을 내일 아침까지 올려. 박 형사는 밤을 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박 형사의 첫 번째 기사는 신문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군부내 신고자 집단 괴롭힘 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제목 아래로는 준호의 일지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5건의 유사 사건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신문의 기사는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했으며 국방부는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합니다. 서 부장은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병사의 사건은 개별 사안입니다. 군부의 구조적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신고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일지가 은폐되었습니까? 다른 사건들은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서 부장은 수사 단계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이미영의 직장 상사들이 이미영을 소환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미영, 당신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겠죠? 저는 제 아들의 사건을 밝히려고만 했습니다. 당신의 지위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박 형사와의 접촉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논리도 있습니다. 이미영은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국방부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의 기사가 나간 지 3일 후 이미영은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최미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부대에서 제 아들을 잃었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폐렴이었어요. 최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신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고 이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두 가족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의 피해 가족이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군 신고자 보호법안 제정과 전수조사 촉구였습니다. 청원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10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48시간 후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적극 조사하겠습니다. 이미영은 그 발표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혜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우습습니까?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정말 조사할 리가 없죠. 정혜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영은 국방부 25년 경력으로 얻은 보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문서고에 들어가는 카드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국방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자신의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앙문서고의 관리자는 이순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미영과는 20년 이상을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이미영이 이렇게 늦게? 정보가 필요해서요. 이순이는 의심했지만 이미영의 지위를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영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미영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관련 신고 기록, 경찰청 수사 파일, 그리고 국방부 결제 문서들. 파일을 찾아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는 순간 이미영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신고 기록 폐기 승인서. 서명란에는 서 부장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준호가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미영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셔터음이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이가 복도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영이 감찰 담당자가 찾고 있어. 이미영은 서둘러 모든 문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찰 담당자는 실제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 늦게 오셨네요. 개인적인 업무가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영과 감찰 담당자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희가 나타나 감찰 담당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미영은 그 밤을 더 이상 국방부에서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미영은 휴직계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양식이 아닌 개인 메모장에 말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유고를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이미영은 그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실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8발입니다.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입대 당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던 준호. 국가를 위해 죽어가고 있던 그 아이. 이미영은 수첩에 서 부장의 주소와 일정을 적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미영이 촬영한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결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박 형사는 법학 교수 조준호와 회계감시위원회 전 위원 윤소영을 자문인으로 섭외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는 자신들의 직업적 신분을 걸고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박 형사는 대형 신문사의 편집국장 오은희를 방문했습니다. 오은희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신문업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기사를 내고 싶습니다. 오은희는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국방부에서 고소할 겁니다.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은희는 침묵했습니다.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습니다. 특종으로 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입니다. 박 형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의원은 63세의 자유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박 형사를 최상층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박 형사는 문서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김 의원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언제 보도됩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좋습니다. 긴급 청문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보도 날짜를 하루 앞둔 밤, 박 형사는 이준호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상사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박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이준호 상사는 오랜 침묵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저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도 저를 데려오려고 합니까? 당신도 준호의 마음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준호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자님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죠? 제가 밤에 깨어 있을 때 준호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갔습니다. 전국 신문의 일면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급 공무원, 신고자 신고 기록 폐기 직접 승인. 기사는 서 부장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결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뉴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기사가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미영은 권총을 들었던 손을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금속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회의 청문회 날 회의실은 한데 가득 찼습니다. 미디어 카메라들이 번쩍거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상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당신은 준호 병사가 신고 이후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습니까? 집단 따돌림에서 시작해서 이준호 상사는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서 부장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이 문서의 진정성 검증 보고서를 제시했을 때 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신의 서명이 맞습니까? 네.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국방부 검찰 수사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 부장과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청문회 종료 후 이미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가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상사도 준호의 동료 신병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미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차갑지만 명확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받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대 내 보복 문화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 정혜영은 이미영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준호의 이름으로 한 청소년 보호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 이제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25년간 들었던 국방부의 관료적 톤에서 한 명의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는 신고자 보호조례 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정부 국방부 대개혁 추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 매년 열릴 추모식,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들. 그것이 이미영이 찾아낸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총이 아닌 목소리로 나라를 바꾸는 것. 그것이 국가를 25년간 지켜온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전투였습니다.